불타는 감정 부산 남천동. 오후 6시. 붉게 물든 하늘 아래 오래된 골목길에는 겨우 몇 개의 가로등만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다. 공기는 습했고 막 걸어 나온 한여름의 열기가 천천히 식어가는 중이었다. 전투복 위에 정돈된 베레모를 쓴 채 내 걸음은 무겁게 느껴졌다. 몇 달 만의 휴가였다. 707 특임단 하사 강가연. 나는 애써 평소의 차분함을 유지하려 했지만 심장은 전장의 전율처럼 고동치고 있었다. 여긴 정말 오랜만이네. 속삭이듯 중얼거리며 코끝을 스치는 집 냄새를 깊이 들이켰다. 멀리서 들려오는 시장 상인들의 호객 소리, 낡은 현관문 삐걱거림, 옆집 문 앞에서 놀던 아이들의 웃음. 낯설고도 반가운 이 모든 소리가 마음 한구석을 달뜬 설렘으로 물들였다. 집 앞 작은 공터에 세워진 낡은 휠체어 한 대가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 위에는 여동생 강지수가 앉아 있었다. 허름한 트레이닝복, 꽉 조인 머리끈, 그리고 겁이 가득한 눈빛. 그녀는 휴대폰 화면을 뚫어지게 응시하며 작게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지수야, 언니 왔어. 나는 살며시 걸음을 옮겨 휠체어 앞에 멈춰 섰다. 지수는 바퀴를 두어 번 돌리며 고개를 들어 나를 바라봤다. 말없이 살포시 웃음을 띄었지만 눈가의 떨림은 숨길 수 없었다. 그녀의 작은 어깨가 잔뜩 움츠러들어 있었다. 그러던 순간 골목 끝에서 들리는 불쾌한 웃음소리와 함께 담배 꽁초가 바닥에 툭 떨어지는 소리가 났다. 나도 모르게 등을 곧게 폈다. 걸음걸이조차 경계하는 듯 조심스러웠다. 붉은 가로등 아래 3명의 남학생이 교복 상의를 헐겁게 입고 서 있었다. 그중 가장 덩치가 큰 아이가 하얀 셔츠 자락을 걷어올리며 나비 모양의 문신이 팔뚝에 번져 있었다. 야, 저 휠체어 탄 거 봐. 히히. 이번엔 어떤 엿이 나올까? 그가 툭 내뱉은 한마디에 지수의 입술이 떨렸다. 소년 하나가 민첩하게 담배 연기를 깊이 들이마시더니 느릿느릿 내뱉으며 지수의 얼굴을 뒤덮었다. 이거 보라고. XX 같은 표정. 그들의 조롱이 골목벽을 울렸다. 지수는 움츠러들어 휠체어를 꽉 잡았지만 눈물은 이미 경계선을 넘어 흐르고 있었다. 내 머릿속에서는 전투 중 급박한 판단을 내릴 때처럼 정보가 쏟아져 들어왔다. 소년들의 신체적 특징, 탈출 루트, 주변의 박스와 쓰레기통 위치, 그리고 그들이 숨기 쉬운 사각지대까지. 일병인 7특임단에서 배운 것은 총과 칼만이 아니었다. 상황 통제, 동료 보호, 최단거리 원칙. 내가 휴가 중임을 잊게 만드는 본능이 깨어났다. 심박이 올라갈수록 숨은 깊어졌다. 나는 손끝부터 조심스레 힘을 뺐다가 채우며 지수 쪽으로 한 발자국씩 다가갔다. 둔탁한 신발 굽소리가 골목바닥에 고스란히 울렸다. 남학생 둘은 휴대폰을 꺼내 지수의 눈물 섞인 표정을 촬영하기 시작했다. 3번째 아이는 내 쪽을 힐끗 보며 희죽 웃었다. 여군이네 징하네. 그의 목소리에는 경멸과 호기심이 섞여 있었다. 순간 내 입술에 강한 압력이 느껴졌다. 전투에서 배운 시선 분산 작전 이전. 나는 차분히 목소리를 낮춰 경고했다. 스마트폰 내려놔. 네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은 군 형법, 형사법 모두 적용될 수 있는 범죄야. 골목의 순간 정적이 흘렀다. 담배 연기를 뱉던 아이도, 촬영하던 다른 아이도, 담배를 빼든 아이도 모두 얼어붙었다.
내 눈빛 한 줄기가 그들의 가슴을 꿰뚫는 듯했다. 하지만 아직 전투는 끝나지 않았다. 그들의 눈동자가 흔들리자 지수의 눈에도 미세한 불꽃이 피어올랐다. 오랜만에 보는 그 눈빛에 심장이 더욱 쿵쾅거렸다. 그러나 누구도 다음 움직임을 예측하지 못했다. 나는 지수의 휠체어를 살포시 잡아 끌며 뒤로 두 칸 물러서게 했다. 그녀의 부드러운 손목을 느끼며 나는 속으로 계산했다. 0.8초 안에 주먹을 꽉 쥐고 다칠 각오로 달려들 수도 있었지만 초인적인 힘 대신 정확하고 빠른 동작이 필요했다. 짧은 순간 해질녘의 희미한 빛과 함께 내 심장은 전장의 도화선처럼 타오르고 있었다. 나는 숨을 천천히 가다듬고 머릿속 지도 위에 움직임을 그렸다. 골목 끝에서 시작된 위협은 이제 우리 바로 코앞까지 다가와 있었다. 이 순간 내 안의 군인이 깨어났다. 한치의 오차 없이 동생을 보호하고 상황을 통제해야 했다. 지수의 작은 손이 내 손등을 살짝 쥐었다. 찰나의 촉감이었지만 그것만으로도 온몸에 전율이 퍼졌다. 그녀의 고막에는 여전히 금방이라도 터질 듯한 울음이 맴돌고 있었다. 나는 그대로 고개를 끄덕였다. 짧고 단호한 신호였다. 지수야. 릴리즈 브레이크. 지수는 떨리는 손으로 휠체어 브레이크를 풀었다. 바퀴가 살짝 구르며 바닥에 바퀴 자국을 그었다. 그 순간 덩치 큰 남학생이 허리를 비틀어 휠체어 앞을 가로막았다. 달빛도 닿기 어려운 그 그림자에서 위압감이 뿜어져 나왔다. 나는 걸음을 멈추지 않고 꿈틀거리듯 한 발 더 내디뎠다. 소년의 시야각을 끊기 위해 몸을 미세하게 틀었다. 마치 전투 시 상대의 시선을 흐트리는 미끼 움직임이었다. 소년의 균형이 순간 흔들리자 나는 추가 움직임 없이 흔들리는 허리를 바라보며 냉정히 목소리를 높였다. 딱히 네가 뭘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 질문은 포성이 아닌 목소리였지만 오히려 더 날카롭게 골목을 가로질렀다. 교복 구김 사이로 불쑥 나온 문신도 주머니 속 담뱃갑도 무색해졌다. 시간이 멈춘 듯 남학생들의 눈동자가 요동쳤다. 그러나 소년들은 기어코 얼굴을 찌푸리며 도전하듯 비웃었다. 휴대폰 화면이 다시 켜지고 녹화 버튼이 반짝였다. 담배 연기를 뿜던 소년이 입술을 벌려 비아냥거렸다. 뭘 해도 똑같아. 내 동생이나 네가 뭘 해봤자 경찰까지 가서 뭘 어쩔 건데. 목구멍 깊이 억눌린 분노가 한순간에 치밀어 올랐다. 가슴팍이 타들어가는 것처럼 뜨거웠다. 내 안의 군인 훈련병은 침착함 유지를 외쳤지만 언니로서의 나는 동생의 눈물을 용납할 수 없었다. 경찰 네가 뭘 알고 하는 소리야. 나는 주저없이 말했다. 내가 지금부터 하는 짓 다 기록하고 있다. 내 얼굴, 이름, 부모, 학교, 일진 그룹 다 알아낼 거야. 그리고 널 처벌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법률 조항을 다 적용하겠다. 말이 끝나자 골목의 공기가 한층 더 무거워졌다. 습기가 더 도드라지게 느껴졌다. 지수는 숨을 고르며 휠체어를 뒤로 재빨리 당겼다. 마치 폭발 직전에 화약고 같았다. 나는 이렇게 전투 중 뒤로 후퇴하며 상황을 재정비하는 법을 익혔다. 그 순간 소년들이 내 경고를 무시한 것은 아니었다는 것을 확인했다. 그들은 각자 얼굴을 돌려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고 누군가 작은 신호를 보냈다. 휴대폰 화면은 이제 꺼졌다. 셔터 소리 대신 어두운 골목바닥에 찍힌 발걸음 소리만이 들려왔다. 너네
진짜 나한테 걸렸구나.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소년들은 의외로 체구에 부합하지 않게 빠르게 움직였다. 3명이 동시에 돌진해 올 기세였다. 허리를 살짝 낮춘 채 내 무게 중심을 준비했다. 다리가 땅에 단단히 붙어있는 느낌이었다. 이게 최단거리 원칙, 그 모든 움직임에서 핵심이었다. 첫 번째 소년이 내가 지닌 전투훈련에 매서움을 시험하려 뛰어들자 나는 그대로 몸을 회전시켜 그의 팔을 흘렸다. 스치듯 지나간 팔의 감촉은 칼날 같은 정적을 불러왔다. 두 번째 소년이 덩달아 뛰어들었지만 나는 707 특임단에서 배운 다이내믹 균형 유지 기술을 활용해 한 발자국 뒤로 빠지며 허공을 가르는 그의 시선을 회피했다. 세 번째 소년은 이미 주저앉았고 두 발로 지면을 단단히 받고 버텨야 할 상황이었다. 나는 짧은 순간에 그를 쳐다보며 속사포처럼 경고를 던졌다. 멈춰. 그리고 돌아가. 내 목소리에 섞여있던 미세한 떨림이 현실감을 더했다. 그는 눈초리를 풀고 뒤로 물러나더니 결국 고개를 숙였다. 나머지 둘도 따라 멈칫하며 물러섰다. 잠시 동안 골목에는 아무 소리도 남지 않았다. 담배 연기가 저절로 사라진 듯했고 휴대폰 촬영도 입 다문 채 멈춰섰다. 그 정적 속에서 나는 지수에게 다가가 손을 내밀었다. 괜찮아. 지수는 눈가를 살짝 닦으며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제야 나는 몸에 지닌 긴장을 풀었다. 그러나 마음 한켠에는 여전히 얼얼함이 남아있었다. 혈관이 미세하게 떨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나는 지수의 휠체어를 잡아 이 끔찍한 현장에서 최대한 빠르게 벗어나려 했다. 어젯밤부터 며칠간 저는 지수 곁에서만 숨 쉬어왔지만 이 순간만큼은 다시 한번 동생을 보호해야 한다는 사명감에 사로잡혔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낡은 골목길의 끝자락에는 형광등이 덜컹거리는 오락실이 하나 있었다. 그 앞을 지나며 나는 잠시 멈춰 섰다. 저 안에서 많은 아이들이 웃고 떠들지만 동생에게 그런 공간은 금지구역 같다. 지수는 여전히 흔들거리는 손으로 바퀴를 굴렸다. 한 발짝만 옮기면 편의점 앞 횡단보도가 보일 거리였다. 나는 그녀에게 귓속말했다. 오빠나 언니가 있어도 무섭지만 나라도 있잖아. 지수는 얼굴을 돌려 나를 바라봤다. 그녀의 눈동자 속에는 아직 불안이 어른거렸지만 그 한편엔 작은 안도감이 깃들어 있었다. 집 문턱에 들어서자마자 나는 바로 거실로 향했다. 블라인드를 내려 조명을 살짝 어둡게 만들었다. 거실 테이블 위에는 지난번 내가 사온 약통과 연고, 그리고 작은 손수건이 놓여 있었다. 지수의 팔과 목 근처에는 담배불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나는 천천히 다가가 손끝으로 그 자국을 살폈다. 지수는 움찔하며 등을 돌렸다. 눈동자가 흔들렸다. 괜찮지? 나는 부드럽게 속삭이며 약을 꺼냈다. 연고를 살살 발라주자 지수는 눈을 감고 침을 삼켰다. 고마워, 언니. 그 말 한마디에 전장에서 느끼던 냉혹함과 지금 느끼는 따뜻함이 교차했다. 촉감 하나하나, 숨결 하나하나가 전부 소중했다. 나는 거실 한쪽 탁자 위에 노트북을 펼쳤다. 화면에는 골목 CCTV 각도라는 문구와 함께 스크린샷이 보였다. 옆에는 메모장이 펼쳐져 있었다. 흑백 카메라, 사각지대 프로그램, 편의점 카메라 요청. 지수는 방문 쪽에서 조용히 내 움직임을 지켜보다가
조심스레 다가와 물었다. 언니, 뭐 하는 거야? 나는 고개를 들고 미소를 지어 보였다. 조금만 더 정리하면 끝나. 내 목소리에는 결의가 담겨 있었다. 오늘 밤 전투는 끝났지만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였다. 상황을 기록하고 증거를 모으고 정의의 이름으로 행동해야 했다. 707 특임단에서 배운 모든 것이 지금 이 순간을 위해 존재하는 듯했다. 달빛이 창문 너머로 비쳐들었다. 작은 스크린 속 녹색 불빛이 분 단위로 깜빡이며 시간을 알렸다. 새벽 2시 37분. 나는 다시 한번 심호흡을 했다. 이 골목에서 시작된 전투는 이 방 안에서 이어질 것이었다. 그리고 나는 반드시 이 싸움을 이겨서 지수가 다시는 두려움에 떨지 않도록 만들 것이다. 노트북 화면 위에 깜박이는 매트릭스 같은 시간표를 바라보며 나는 과거 훈련소 시절을 떠올렸다. 한밤중 폭풍 같은 비가 내리던 그날, 707 특임단 교관은 우리를 골목길로 데려가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는 단 한 번의 판단이 목숨을 좌우한다 고 외쳤다. 그날 마음속에 맺힌 최초 대응 원칙은 지금처럼 동생을 향한 조롱 앞에서 살아 움직였다. 전자펜을 툭탁거리며 나는 메모장 한가운데 붉은색으로 긴급 증거 확보 프로토콜이라고 적었다. 제목 하나에도 사활이 걸려 있었다. 화면 한 구석에는 동생 사진과 당시 쉔샷이 겹쳐 보였다. 의도치 않게 눈앞이 흐려졌다. 숨을 고르고 고개를 돌리니 지수는 작은 손으로 마른 손수건을 꼭 쥐고 있었다. 지수야. 여기. 나는 그녀 옆으로 다가가 손수건을 살짝 건넸다. 말없이 받아든 지수의 눈빛에는 고마움과 미안함이 뒤섞여 있었다. 그녀는 짧게 웃으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 순간만큼은 언니와 동생일 뿐 군인과 대상자가 아니었다. 거실 벽시계는 새벽 3시를 향해 가고 있었다. 밖에는 가로등 불빛이 빛바랜 커튼 틈새로 스며들었고 갑자기 주방 옆에서 요란한 배달, 오토바이 엔진 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는 전투 현장의 포격 소리처럼 내 마음을 더욱 조였다. 나는 다시 노트북으로 시선을 돌렸다. 골목 CCTV 요청. 파일명 아래에는 이미 교육청과 헌병대에 보낼 공문 초안이 준비되어 있었다. 수신부산 남부서 헌병대 사이버 수사팀 최성준 중사 귀하라고 쓰인 부분을 손가락으로 짚어보며 나는 작게 한숨을 내쉬었다. 오늘 안으로 사건 번호 받아야 해. 내 안에 군사훈련 모듈이 재가동되었다. 지수는 나를 바라보며 뭐 도와줄 거 없어? 라며 작은 목소리로 물었지만 나는 고개를 저었다. 언니가 하면 돼. 내 대답에 그녀는 안심하는 듯 눈가를 훔쳤다. 나는 컴퓨터 자판을 힘주어 두드렸다. 커서가 깜박일 때마다 수많은 가능성이 스쳐갔다. 법적 절차, 증거 보완, 언론 대응, 학교 내부 조사까지. 동시에 이러한 모든 과정을 동생의 프라이버시와 안전을 지키며 밟아야 한다는 부담은 또 다른 무게였다. 어느새 손목시계 바늘은 3시 15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나는 스마트폰을 꺼내 연락처를 검색했다. 최성준 중사 이름을 터치하고 음성 메시지를 녹음한다. 최 중사님, 지금 녹음되는 겁니다. 강지수 사건 긴급 포렌식 요청합니다. 학교 측이 아직 초기 조사를 미루고 있습니다. 피해 아동보호 차원에서 오늘 5시 전에 서버 포렌식 들어가야 합니다. 전송 버튼을 누르자 떨리는 손끝이 잠시 멈췄다.
이 순간만큼은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못한다는 사실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그러나 이런 협력 단계가 없다면 동생을 둘러싼 부조리를 멈출 수 없었다. 나는 다시 눈을 들어 지수를 보았다. 그녀는 이미 연고 봉투를 품에 안은 채 고개를 살짝 기대고 있었다. 고요한 거실 한편에 쌓여있는 서류 뭉치가 마치 폭탄처럼 느껴졌다. 종이 한 장만 넘어져도 이 사건 전체가 와르르 무너질 듯했다. 중요한 건 증거를 흔들림 없이 지키는 것. 나는 다시 붉은 전자펜을 들어 메타데이터 보존 및 백업 밑에 체크박스를 표시했다. 그리고 녹음 파일 B, 사진 파일 C, 증언 문자 D 같은 코드를 부여하며 정리했다. 매뉴얼에 따르면 디지털 증거는 확보 속도만큼 원본 무결성을 지키는 것이 생명이었다. 이윽고 스마트폰이 진동했다. 화면에는 최중사로부터 온 답장이 떴다. 예, 지금 공문 확인했습니다. 오늘 중으로 무관용 원칙 적용하겠습니다. 단문 하나에 나는 가슴 깊이 안도감을 느꼈다. 그제야 지수 쪽으로 몸을 돌려 작은 미소를 지었다. 이제 조금 숨통이 트이겠다. 지수도 살포시 미소를 지으며 언니, 고마워 라고 속삭였다. 그 순간 나는 이 싸움이 단순한 골목길 다툼이 아니었음을 깨달았다. 동생의 미래, 또 이 사회의 약자를 지키는 방어막이 되어야 한다는 사명이 내 어깨를 누르고 있었다. 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주방 쪽으로 걸어갔다. 냉장고 문을 열어 식수를 꺼내고 컵에 물을 따라 마셨다. 목이 타들어가는 걸 느끼며 깊게 들이킨 불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다. 물 한 모금에도 생명력이 스며든 듯한 기분이었다. 주방 창밖으로 보이는 이른 새벽의 부산 도시는 아직 잠겨 있었다. 넌사인 대신 희미한 가로등 불빛만 반짝이는 거리, 그리고 멀리서 고요하게 움직이는 택시 한 대. 나는 그 풍경을 한동안 바라보았다. 이곳에서도 저 길을 지나가는 누군가가 나처럼 고통받고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언니도 쉬어. 지수가 부드럽게 불러 세웠다. 나는 고개를 돌려 웃으며 양손을 들어 보였다. 쉬는 건 조사 끝내고 그때 그 말에 지수가 혀를 내밀며 장난 섞인 표정을 지었다. 나는 웃음을 터뜨리며 부엌 불을 껐다. 전등을 끄자 방은 더욱 어두워졌지만 마음속에는 강한 각오가 빛나고 있었다. 다시 거실로 돌아와 서류가 쌓인 테이블 앞에 섰다. 나는 깊게 한숨을 내쉬며 손끝으로 서류 더미를 정리하기 시작했다. 고요함 속에서 문득 이 모든 기록이 먼 훗날 어떤 변화를 불러일으킬까라는 생각이 스쳤다. 부모, 교사, 경찰, 언론, 그리고 수많은 눈과 귀를 통해 이 이야기는 확산되리라. 나는 물끄러미 거실 천장을 바라보았다. 그곳에는 오래된 전등갓이 달려 있었고 거미줄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문득 그 거미줄이 인간 사회 속 얽히고 설킨 관계망처럼 느껴졌다. 한 갈래의 움직임이 작은 진동을 일으켜 결국 거미줄 전체를 흔들 수 있듯이 이건 네가 시작한 일도 언니가 이끌어야 할 일이기도 해. 나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그리고 느릿하게 자리에서 일어나 책상 서랍을 열어 한 봉투를 꺼냈다. 봉투 안에는 동생이 어릴 적 그린 그림 몇 장과 내가 부대에서 찍어보낸 엽서들이 차곡차곡 들어있었다. 언니 곁에 있어줘서 고마워요라는 글씨체가 희미하게 남아있었다. 나는 봉투를 가슴에 꼭 끌어안았다.
감정이 북받쳐 올라 고요했던 가슴 속에 파문이 일었다. 동생의 믿음, 나를 향한 존경, 그리고 스스로에게 다짐했던 수호자의 맹세가 한데 얽히며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그러나 머지않아 다시 마음을 다잡았다. 전장의 동료가 흔들릴 틈 없는 침착함을 발휘하듯 나는 한 번 더 숨을 고르고 냉철한 결의를 되살렸다. 작전명 실드, 방어벽은 이미 세워졌다. 이제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실드를 끊임없이 보강할 차례다. 나는 느린 걸음으로 창가 쪽으로 다가갔다. 바깥 공기는 차갑게 식어 있었고 밤의 정적이 내려앉아 있었다. 먼동이 틀 무렵 이 집 거실에는 언니와 동생을 위한 작은 방어막이 단단히 세워질 것이다. 그리고 나는 확신했다. 이 싸움이 끝날 때까지 부산 남천동 어느 골목에서도 동생처럼 두려움 속에 떨지 않아도 되는 날이 올 것이라고. 새벽이 차에 가시지 않은 시각, 나는 자료 뭉치를 들친 채 교문 앞에 섰다. 아직 밝지 않은 하늘 아래 교정은 기이하게 고요했고 등굣길 학생들의 웅성거림도 한산하기만 했다. 나는 무거운 걸음으로 교무실로 향하며 마음속으로 마지막 시나리오를 돌렸다. 어둠 속에서 발소리를 낮추고 복도 끝에 선 나는 문득 교실 유리창 너머로 불안하게 몸을 떨며 서 있는 동급생 몇 명의 시선을 느꼈다. 그들은 작은 암호 같은 눈빛을 던지며 너라면 해낼 거야 라는 격려를 전해주었다. 교무실 문고리에 손을 얹고 천천히 밀어 열었다. 안에는 교감 선생님을 비롯한 몇몇 교사가 모여 서류를 뒤적이고 있었다. 그 중에서도 김재혁 생활지도부장의 시선이 내게로 돌아오자 나는 이미 긴장감으로 꽉 차 있었다. 이 시간에 뵙는 건 이례적이죠.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인사하며 책상 위에 증거 파일을 하나둘 펼쳤다. 사진, 동영상, 녹음 파일, 메타데이터 상세 기록이 빼곡했다. 지난달 22일 22시 17분. 이 골목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내 설명이 이어질수록 교감의 표정은 조금씩 굳어졌다. 단순한 학교 폭력이 아니라 특수 협박과 명예훼손, 아동학대까지 해당될 수 있습니다. 교감은 한숨을 쉬며 안경을 고쳤었고 뒤에 서 있던 교사들도 숨을 삼켰다. 한쪽에서 휴대폰 녹음 장비를 꺼내는 것도 잊지 않았다. 하지만 그 순간 복도문 너머에서 급하게 달려오는 발걸음 소리가 들렸다. 동급생 몇 명이 작은 손으로 녹음 장치와 영상 파일을 들고 들어왔다. 저희도 그날 증언하고 싶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결기가 배어 있었다. 나는 잠시 놀란 듯 고개를 들어 그들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용기는 내가 채우지 못했던 피해자 옆에 방패를 든 모습과 같았다. 교감이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다. 이런 증언까지 학교가 몰랐다기엔 너무 심각하군요. 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시계를 확인했다. 아침 8시 53분. 교육청 규정에 따라 24시간 내에 초기 조사를 마쳐야 하는 마감 시한이 불과 몇 시간 남지 않은 상태였다. 그때였다. 교실 복도 쪽에서 교장 선생님이 단호한 얼굴로 걸어 들어왔다. 강 하사님, 이건 상당히 중대하군요. 교장은 한동안 서류를 바라보다가 이내 결의를 다진 듯 고개를 끄덕였다. 바로 학교폭력 대책자치위원회를 열겠습니다. 증거 자료도 전부 제출해 주십시오. 내 머릿속에선 교관의 목소리가 울렸다. 위험 발견, 즉각 통제, 기록 확보, 지원 요청, 증폭시켜라. 지금 이 순간 나는 계획의 마지막 단계를 실행 중이었다. 교감과 교장, 생활지도부장 사이에서 내 자료는
마치 폭죽처럼 터져나갔고 그들 얼굴에 남은 당혹과 자각은 내 승리를 예고했다. 나는 서류를 정리하며 속으로 미소 지었다. 이 싸움의 양상은 골목길 전투와 달랐지만 동일한 원칙이 적용되었다. 약자를 향한 폭력을 멈추게 하고 그 폭력을 기록하고 반드시 책임을 묻는 것, 이제까지 모은 증거와 목격자들의 증언이 하나로 결집되어 현실의 법과 제도를 움직이기 시작했다. 교장실을 나오며 나는 다시 한번 교문 앞을 돌아보았다. 아침 햇살이 비추기 시작한 운동장에 학생들이 모여들고 있었다. 그들 중 누군가가 오늘부터는 두려움 대신 정의를 배우게 되리라. 그리고 그 모든 것은 부산 남천동 어느 골목 끝에서 휠체어에 앉은 동생을 위해 깨어난 한 여성의 투지에서 시작되었다. 나는 커피잔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고 곧장 컴퓨터 앞에 앉았다. 화면에는 언론팀에 보낸 파일이 열려 있었다. 파일 이름에는 22시 17분 골목 전투라는 태그가 선명했다. 땀과 분노로 뒤섞인 그 영상을 이제는 수천 명의 시선에 노출시킬 차례였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야. 나는 중얼거리며 손가락을 움직였다. 블로그, SNS, 지역 커뮤니티까지 동시에 연락망을 가동했다. 시부산 골목 폭력, 파일시볼 강지 수실드라는 해시태그가 입력되자 나는 자판을 두드리며 흐릿해질 틈 없는 증거들을 링크로 걸었다. 한편 창문 너머로 걸려든 아침 햇살은 차갑고도 따뜻했다. 그 빛에 실려오는 새소리는 이 사건이 단지 골목에 머물지 않을 것임을 알리는 듯했다. 휴대폰 진동이 또 울렸다. 교육청 담당자였다. 공문 검토 결과 긴급조사 착수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짧은 통보 음성이었지만 이 말 한마디가 내 어깨를 조금 가볍게 했다. 그제야 나는 숨을 고르고 머리를 들어거실 한복판을 바라보았다. 거실 벽시계는 6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곧 등굣길 학생들이 돌아올 시간이었다. 나는 빠르게 서류 뭉치를 정리해 가방에 넣었다. 동생 옆에 내려놓았던 연고 세트와 간단한 생수도 챙겼다. 언니. 어디가 지수가 물끄러미 나를 바라보았다. 학교 조사. 그리고 나는 가방을 매며 숨을 고르고 다시 한번 지수의 눈을 들여다봤다. 내 곁에서 기다려줘. 끝나고 바로 올게. 지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작은 미소를 띄었다. 그 미소 하나가 내게는 더 큰 힘이 되었다. 집을 나서며 나는 현관문에 작은 포스트잇 하나를 붙였다. 언제나 곁에. 실드 작전명 1.0 완료. 그 글귀가 마치 나 자신을 다독이는 주문 같았다. 부산 남천동 중학교 교문 앞은 이미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학부모와 기자들이 모여들기 시작했고 교육청 관계자들이 분주히 걸음을 옮겼다. 나는 군복 대신 단정한 블라우스와 치마를 입고 있었지만 자세는 여전히 전투태세였다. 왼쪽 가슴에는 720 7부대 배치 대신 작은 방패 모양 배지를 달았다. 교감실 앞에서 문을 두드리자 교감 선생님이 무거운 얼굴로 문을 열었다. 강하사님, 바로 이쪽으로 오시죠.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따라 들어갔다. 방 안에는 이미 조사위원회 위원장인 교육청 장학사, 학교장, 생활지도부장, 그리고 외부 전문가로 보이는 심리상담사가 대기하고 있었다. 잠시 눈인사를 나눈 뒤 나는 증거 파일 USB를 큰 모니터에 연결했다. 화면에 22시 17분 골목 영상. 편의점 외벽 A.
CCTV 순서로 발명이 뜨자 방 안 공기는 완전히 달라졌다. 강 하사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장학사가 제일 먼저 입을 열었다. 나는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결의의 찬목소리로 말했다. 이 영상, 녹음, 증언은 단순 장난이 아닙니다. 강지수 학생은 장애를 이유로 상습적 성희롱과 인권 유린을 당했습니다. 방 안은 숨죽인 채 집중했다. 나는 화면을 가리키며 사건의 전말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동생이 휠체어에 묶여 방치된 시간, 학생들의 교묘한 조롱과 협박, 학교 측의 초기 무대응, 현장 증거 회수 과정 등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았다. 설명이 끝나자 심리상담사가 천천히 몸을 세웠다. 피해 학생의 심리 안정 조치가 시급합니다. 전문 상담팀 파견을 권고합니다. 생활지도부장은 조금 머뭇거리다가도 내 눈빛을 마주친 뒤 고개를 끄덕였다. 즉시 실행하겠습니다. 그러자 학교장은 단호하게 말했다. 본건은 교육청 지침에 따라 72시간 내에 대책자치위원회를 개최해 주십시오. 나는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작은 승리였지만 동생과 같은 약자를 지키기 위한 첫걸음이었다. 밖으로 나서자 창밖 햇살이 따뜻하게 얼굴을 어루만졌다. 나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지수에게 문자를 보냈다. 조사 첫 단계 완료. 집에서 기다려줘. 곧바로 답장이 왔다. 언니 최고 얼른 와. 내 가슴 한켠이 뭉클해졌다. 이 싸움은 나 혼자가 아니라 동생과 정의를 믿는 모두의 연대였다. 그날 오후 학교 복도에 나붙은 공고문에는 대책자치위원회 개최라는 문구가 선명하게 박혔다. 학부모, 교사, 외부 전문가, 지역 시민단체 대표가 이름을 올린 명단 아래 작은 방패 그림이 그려져 있었다. 나는 그 앞을 지나치며 손끝으로 방패를 만졌다. 그 순간 어느새 내 목소리가 귓가를 떠올랐다. 위험을 감지하면 가장 먼저 손을 잡아라. 이 말은 단순한 훈련 구호가 아니었다. 싸움의 끝이 아닌 진정한 변화의 시작을 알리는 전령이었다. 며칠 후 아침, 부산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미 강지수 실드 캠페인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었다. 학교 폭력 사건을 사실 그대로 전하는 기사와 영상이 수천 건씩 공유되었고 댓글창은 분노와 응원의 글로 뒤덮여 있었다. 나는 부대 휴가를 연장 신청해 집에서 컴퓨터를 지켰다. 화면 오른쪽에는 언론 보도 알림창이 계속 떠올랐고 왼쪽에서는 지역 의원실과 시민단체 후속 지원 요청이 이어졌다. 새벽까지 이어진 전투처럼 이제는 여론이라는 전장이 펼쳐진 것이다. 언니, 대체 몇 시까지 깨어있는 거야? 지수가 부엌 문턱에 나타났다. 커피와 도시락이 놓인 식탁 앞에서 반쯤 졸린 눈으로 나를 바라봤다. 조금만 더. 지금이 중요한 순간이야. 나는 잠시 화면에서 눈을 떼고 지수에게 다가갔다. 그녀는 작은 손으로 내 옆을 두드리며 미소 지었다. 학교에서 오늘 긴급 간담회를 연대요. 내가 발표하는 거 보러 올래. 지수의 목소리에 떨림이 배어 있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오후에 열린 학교 강당 간담회장은 많은 학부모와 학생, 그리고 지역 주민으로 가득 찼다. 무대 위에는 사립학교 운영위원장, 교육청 담당 장학사, 시민단체 대표가 나란히 앉아 있었고 그 중간에 내가 모습을 드러냈다. 707 부대, 베레모 대신 심플한 흰 블라우스를 입고
오른손에는 동생의 손을 꼭 잡은 채였다. 강지수 학생이 겪은 일은 단순한 학생 간 장난이 아닙니다. 나는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마이크를 잡았다. 아래에서는 숨죽인 차에 나를 바라보는 동급생들과 학부모들의 눈빛이 빛났다. 이 자리를 시작으로 우리 학교는 안전지대 프로젝트를 즉시 가동하겠습니다. 24시간 신고 한라인, 교내 CCTV 사각지대 해소, 그리고 장애학생 전담 상담팀을 구성할 것입니다. 간담회장 곳곳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다. 나는 그 박수 속에 동생을 껴안았다. 다음 날 교육청에서는 학교 폭력 은폐 방지를 위해 강지법 초안을 공개했다. 곧 국회 청원 10만 명을 돌파했고 지역 국회의원들은 법안 발의를 준비했다는 소식이 언론에 보도되었다. 부산 남북영찰청에서도 특수협박과 아동학대 혐의로 가해 학생들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으며 그 과정에서 학교 운영재단과 얽힌 지역건설사의 비리까지 드러났다. 비리 혐의로 압수수색된 장부에는 은밀히 흘러들어간 거액의 후원금 기록이 촘촘히 적혀 있었다. 나는 군복을 입고 청사 앞을 지나며 동생이 활짝 웃던 모습을 떠올렸다. 그 미소를 지켜내기 위해 나는 전장의 흙먼지가 아닌 여론과 제도의 파고를 헤쳐나가야 했다. 며칠 뒤 학교 강당에는 새로운 교칙이 게시되었다. 모든 학생은 자신의 목소리를 지킬 권리가 있다. 그 아래에는 장애학생 보호를 위한 구체적 매뉴얼과 함께 706 특임단 출신 하사 강하연의 이름이 담긴 지지 선언문이 걸려 있었다. 나는 동생과 함께 교정 한복판을 걸으며 작은 성취감을 느꼈다. 그러나 전투는 여전히 진행 중이었다. 사회라는 거대한 무대 위에서 이제는 더 많은 이들이 손을 잡고 함께 싸워야 할 때였다. 일주일 후 부산시청 앞 광장에는 장애학생 권리 주간 행사를 알리는 대형 현수막이 걸렸다. 시민들은 각자의 목소리를 깃발 대신 들고 모여들었다. 그 가운데 강지수는 친구들과 함께 만든 부스를 운영하고 있었고 나는 그 곁에서 미소를 지었다. 언니, 오늘 날씨 완전 좋아요. 지수는 자신이 디자인한 캠페인 배지를 가슴 높이 달고 활짝 웃었다. 바퀴 축에 반짝이는 은색 797 숫자가 햇빛을 받아 빛났다. 나는 한 모금 시원한 레모네이드를 마시며 주변을 둘러보았다. 수많은 시민단체와 학부모, 학생들이 모두의 안전지대라는 팻말을 들고 있었다. 그 모습이 마치 전투 후 전장 대신 평화로운 광장을 지키는 방패 부대처럼 보였다. 어제만 해도 언론에 올라온 기사는 학교를 넘어 지방자치단체와 교육부까지 파급 효과를 낳았다. 정부는 조만간 강지수법을 정식 발의하고 전국 학교에 안전지대 매뉴얼을 배포하겠다고 발표했다. 기획재정부 산하 예산심의에서도 증액이 확정되어 전국 장애학생 인권지원 예산이 대폭 늘어날 전망이었다. 나는 부스 옆 작은 펜스에 기대어 천천히 심호흡을 했다. 마음속에서는 다양한 생각이 교차했다. 첫 골목 전투를 떠올리며 불과 몇 달 전 그 어두운 거리에서 느낀 공포와 분노가 생생하게 되살아났다. 하지만 바로 그 경험이 없었다면 여기까지 올 수 없었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았다. 강하사님, 미디어 인터뷰 준비됐습니다. 시민기자가 다가와 녹음기를 내밀었다.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자 나는 이미 전투모에서 내려놓은 베레모 대신 가볍게 머리를 묶고
단정한 셔츠 차림으로 마이크를 향해 말했다. 위험을 감지하면 즉시 중단시키고 기록하고 지원을 연결해야 합니다. 그 원칙은 전투에서도 일상에서도 동일합니다. 이제 이 경험을 토대로 더 많은 사람이 서로의 방패가 되어 주길 바랍니다. 카메라 앞에서 말하는 동안 나는 그간의 기록을 손톱만큼도 흔들림 없이 정리해온 자신을 믿었다. 이 인터뷰가 더 큰 여론을 불러일으켜 또 다른 골목과 교실에서 소외된 누군가에게 작은 희망이 되길 바랐다. 인터뷰가 끝나자 지수가 다가와 내 손을 꼭 잡았다. 그 순간 나는 마치 전우를 다시 만난 전투 후에 안도감에 휩싸였다. 언니, 이제 정말 끝인 거죠? 지수의 눈에 작은 물결이 일렁였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얼굴에 꽂힌 미소 대신 단호한 어조로 말했다. 이제 시작이야. 그 말에 지수는 고개를 갸웃했다. 무슨 뜻이에요? 나는 그녀를 부스 뒤편으로 데려가 작은 게시판을 가리켰다. 그곳에는 실드 작전 버전 2.0 모두를 지키는 매뉴얼이라는 제목 아래 10가지 행동 지침이 적혀 있었다. 앞으로는 서로의 방패가 되어주는 힘이 필요해. 위험을 감지할 때마다 손을 잡고 기록하고 서로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을 공유하는 거야. 이 매뉴얼은 단순히 법과 제도를 넘어서 우리 사회의 기본 가치가 될 거야. 지수는 게시판 글귀를 읽으며 눈을 반짝였다. 그리고 작게 웃으며 내 손을 힘주어 잡았다. 언니, 저도 할게요. 나중에 제가 언니처럼 누군가의 방패가 되어줄 수 있을까요? 나는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어깨를 토닥였다. 물론이지. 네가 이 매뉴얼을 누군가에게 전해줄 때 또 다른 안전지대가 만들어질 거야. 해질녘. 부산의 하늘은 주홍빛으로 물들었다. 나는 지수와 함께 광장을 떠나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위험이 또 어디선가 손짓하더라도 우리는 이미 방법을 알고 있어. 짧은 다짐 같았지만 그 말은 이 광장을 넘어 전국 각지에 울려 퍼즐 메아리가 될 터였다. 나는 카메라를 향해 마지막으로 손을 흔들며 말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더 많은 방패가 되는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그렇게 전투 없는 전투, 평화를 지키는 싸움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었다. 부산 남천동 골목에서 시작된 작은 불꽃은 이젠 누구나 든든한 방패가 되어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었다.